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이 꼭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금 혼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특검 도입 문제가 다시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 차기 대선과 관련된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나온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조사 기관마다 언제 조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다 다르게 나오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헷갈리고 있을 텐데요. 여기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 두 개를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MBS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 심상정 3, 안철수 4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이재명 32.7, 윤석열 38.3 이렇게 나오고 심상정 3.5, 안철수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강윤 소장님,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두 여론조사가 같은 조사 방식이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예.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같은 날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 여론조사 아주 중요한 서너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서너 가지 요소가 완전히 동일한 두 조사가 동일했거든요. 네. 일테면 조사 기일, 저희는 6일, 7일 이틀간 했고요. 예. NBS는 6일, 7일, 8일, 3일간 했습니다. 네. 그 3일 중에 무슨 정치적으로 크게 뒤집힐 만한 격변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방식을 둘이 함께 택했습니다. 그랬군요. ARS가 아니고 사람이 전화를 거는 리얼미터는 방식. 보통 ARS가 많은데. 네. 예. 그리고 저희도 TBS하고 하는 것은 주로 ARS였는데 이번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번호를 추출하는 방식도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심 번호를 사와서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샘플 크기도 두 곳 모두 100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 질문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걸 봤더니 주요 항목, 특히 두 후보 다자 대결에서 어느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으냐 이 묻는 것은 다를래야 다르기가 사실 힘들죠. 그렇군요. 뭐 어느 정책을 잘할 것 같아 보입니까? 이런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이 달라서 뭐 퍼센트 격차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순위가 뒤바뀌었잖아요. 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원래는 오차범위 이내니까 순위를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한 군데서는 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다른 데서는 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주요한 요소가 다 같았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면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죠. 예. 가장 달랐던 점은 응답자들의 자신이 밝힌 정치적 성향 그 비율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 거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던 조사 결과인 저희 거에서는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보다 약 3%포인트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 계열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반면에 NBS는 4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4주 만에 한 번을 하는 건데 매주 발표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기관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NBS 이번 회차 조사에서는 진보 계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저희들 진보 계열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윤 후보에 앞서는 걸로 나왔죠. 그렇군요. 오차범위 내 하단에 속하는 뒤집힐 수 있는 숫자이긴 한데 그렇다면 응답자 비율을 비슷하게 맞출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조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녀 비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인구 집계상에 51대 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따르는데요. 그렇군요. 국민들이 보수가 몇 프로인지 진보가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추정만 하는 거니까 미리 쿼터를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보수 응답 비율, 진보 응답 비율, 그 비율의 차이가 아마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셨고요. 우리 배종호 교수님,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단순히 그 여론조사뿐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두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두 여론조사만 비교하니까 네. 한쪽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또 다른 쪽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라는 점만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던 최근에 한 달의 추세를 보면은 분명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추세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우세한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두 후보가 거의 뭐 초박빙의 접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를 대대적으로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하고 기동성 있게 현장에서 대민 접촉하면서 직접 박스 올려놓고 거기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직접 밝히는 이런 부분들이 민심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기민하게 움직일 때 윤석열 후보 선대에는 네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무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됐지만은 말 그대로 봉합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동거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고 또 최근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지금 두 후보가 초박빙의 그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0초만 하나 보태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초박빙 양상이라는 것은 동의하고요. 뉴스를 만지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주 큰 뉴스가 아니면 뉴스를 접하고 그것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 정리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속도도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큰 뉴스여야 하느냐? 그건 좀 주관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언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의도에서 정치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꽤 늦다. 하루나 하루 반쯤 걸린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론의 흐름의 변화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돌출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돼서 기소됐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투로 불리던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고인의 사망이 향후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배 교수님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폭발력이 강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두 후보의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급하게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예상이 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특검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구성돼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수사에 착수한다면은 수사 결과가 대선 전에 발표가 돼서 국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불리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폭발력이 강한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또 그리고 두 후보 캠프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양쪽 다 서로 얘기하는 게 지금 특검을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핵심 키맨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의 어떤 부실 수사 문제 또는 무능 수사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특검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필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뭔가 의혹이 있는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나름대로 빨리 특검하자. 왜 윤석열 후보는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왜 안 하느냐 빨리 특검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특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두 후보가 모두 특검 도입을 주장을 하니까 양 후보 측에서 일단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의의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지금 헷갈려하는 게 두 네. 후보 모두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야의 원내대표라든지 관계 인사들이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아직 밝혀야 할 게 많잖아요. 네. 누가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누가 주었는지 궁금한데 아직 모르고 있고, 인허가 로비 누가 얼마나 누구에게 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두 후보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고,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두 후보가 여지껏 해온 말이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관한 입장을 자발적으로 선회했던 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으니까 네. 국민들이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U2라고 불렸던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매우 돌발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수사가 예.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예.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입장을 비춰볼 때 특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사람, 문기적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둘 다 양쪽에 특검이 걸려 있긴 한데 윤석열 후보는 야 부산저축은행 건은 본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협상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대선 끝날 때까지 특검이 과연 출범이나 할 수 있을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특검이 돌입함으로써 무언가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동을 거는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의혹 해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통해서 심정적 정치적 효용이 충족되리라고 보는데 네. 그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후보가 훨씬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둘이 서로 지금 당신 때문에 특검이 안 되고 있다라고 입씨름하는 순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훨씬 더 손해가 그렇군요. 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공통점은 두 양측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물었고 브레이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야 될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먼저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정확한 지시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다들요 좀 네. 속내가 계산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워낙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예. 특검이 만약에 도입이 돼서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게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왜 이재명 게이트라고만 공격을 하느냐, 네. 윤석열 후보 게이트도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모태가 된 사건이 2009년에서 10년 동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이 문제가 됐는데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의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요. 그때 드루킹 특검을 문제 제기해가지고 고발까지 했던 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불똥이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 이게 예. 정작 수사가 들어가면은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머뭇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특검을 대선 전에 구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핵심 포인트는 여야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양측이 특검 수사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어느 후보가 어느 선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제기하고 끌고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민심잡기 행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부로 통하는 대구 경북 TK에 찾아가서 표심 구회에 나섰는데요. 오늘 역대 대통령 특히 전두환 씨에 대한 공과를 언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네, 전두환 공가 발언 중에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놓고서 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네. 전두환 경제 성과 이재명 발언은 윤석열 정치 잘했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매섭더군요. 예. 비판문이.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 과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다. 예. 이런 일반론에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던 그리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약 40년 전의 과거. 전 한국 광주뿐만 아니고 예, 전 예. 한반도를 지배했고 덮었던 암울한 그리고 그 엄혹한 군사 권위주의 통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리고 경제만 따로 떼놓고 본다고 해도 삼저호황이라는 대단히 드문 게 그런 시운을 예, 맞아가지고 경제가 좋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는 게 선거 전략상 필요하고 자신의 출신지이자 고향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TK잖아요. 네. 그래서 전두환, 박정희 등등에 대해 어떤 부분에 일정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 저의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예.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가선 이렇게 말하고 특히 전두환 50에 대해서 말이죠. 예. 저기 가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자칫 중요한 현대사의 한 부분에 대한 일관성 내지는 역사 인식에 과연 저런 태도가 온당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고요. 네. 정의당은 오늘 그 점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힘든 대목도 많아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보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발언 전략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칫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득보다는 실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실보다는 더 득이 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역사 인식 또 일관성 문제를 했는데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 인식에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본인이 전달했을 뿐이고 다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과와 함께 그래서 공도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방점이 확대 찍히면서 뭔가 좀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 표심을 향한 선거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의 고향이 TK 아니겠습니까? 예, 경북 안동. 따라서 이곳을 지금 3박 4일 방문하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충청의 아들이다. 그래서 충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충청 대망론에 호소하니까 본인은 이제 반대로 TK 대망론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객관적인 좀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 예.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지역 표심만 겨냥한 게 아니고 중도 무당층 그리고 2030까지 겨냥한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영을 초월해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진영을 초월해서 실용적인 지도자다. 매우 유연한 인식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하시겠죠. 자, 이재명 후보 경북 안동 출신인데요. 고향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TK 지역의 역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빨간색 찍다가 망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냥 뭐 그런데 뭐 망했잖아 솔직히 태국 경북 뭐 해줬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TK 지역 역차별 받고 있다, 바닥 민심, 불만 파고든 건데요. 이광윤 소장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TK 지역에서 30% 가까이 나온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네. 최근 이제 3박 4일 동안 메타버스 타고 예. TK 지역 왔다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지지율 반등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요? 있습니다. 예. 매주 탄다고 그래서 메타더군요. 네네. 그 IT 기술은 메타고요. 네네. 지금 부산, 울산, 충청, 호남 그리고 TK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갔잖아요. 특히 부울경 지역 방문했을 때는 꽤 괄목할 만한 오차범위 밖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랬군요. 예. 네, 한 7, 8% 포인트 저희 조사로 7, 아. 8% 포인트가 뛰었고 2주 정도 지속되다가 네. 다시 예전 지지율로 조금 내려왔고요. 호남에서는 그렇게까지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메타버스가 가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주의 환기 효과 그리고 지지율 상승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들도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아서 좀 고무됐고 그것에 더 치중한다는 프로그램도 세세히 짠다는 얘기도 듣고 국민의힘도 그렇군요. 비슷한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을 다녀가면 그리고 잠시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두 밤, 세 밤 이렇게 자잖아요. 지역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 커뮤니티가 작으니까 누구는 뭐 어디서 봤대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전화 응답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것을 꾸준한 지지세로 이끌고 가는 것은 후보 할 탓이겠고 네. 당이나 선대의 역량이겠죠. 예, 중요한 예. 것은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힘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이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인데 김한길 위원장 지난번 선대위 출범식 때 왜 안 나왔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내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건강이 좋지 않고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예, 일단은 예. 뭐 지난번 선대 출범식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추측은 가능한데 뭐 본인은 그런 것을 일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을 중심으로 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도 확장, 외연 중도로 외연을 더 확장하고 또 호남 쪽도 호남 민심도 노린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초에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좀 성격이 맞죠. 그런데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왜 바꿨는지 그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연 새시대 준비위원회와 김한길 지금 전 대표와 맞는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김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그러면은 2030표를 겨냥을 해야 되는데 지금 7080 선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 혁신의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부족한 것 아닌가. 따라서 이 김한길 전 대표를 통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면 역시 새로운 보수를 얘기할 수 있는 젊고 혁신적인 그런 인물의 영입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잠깐만 보태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아주 짧게. 정치를 꽤 오래 많이 떠나 있었고요. 네. 우선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명되는 몇몇 분들. 표 흡인력이나 카리스마나 국민 신망에서 과거와 같은 전성기 때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중진급 또는 원로급에 해당하는 몇 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우르르 따라갈 만큼 그렇게 시민을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시도 자체는 좋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적 효과가 예전 DJYS 이런 사람들이 뭘 할 때 비해서는 현격히 네.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고 대선 승리를 위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톡톡히 큰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어떤 정책, 어떤 계획을 발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번 주 초에 또 호남 출신 인사 영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또 여러 차례 지지를 호소한 바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또 2년간 2003년에서 5년까지 광주지검에서 선후배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호남 출신 의원들을 영입하는 게 실제로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상징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쎄 전북 임실 남원 순창의 이용호 현직 의원이 뭐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고 네, 그 네. 당선 당시에 파괴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정치 역정 그리고 현재의 지역 내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예. 현역 의원 한 명이 참여했다는 정도지 득표력으로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도 뭐 뉴스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은 동교동계 인사들로 추정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영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이름만 듣자마자 알거나 밑줄을 그을 만한 분들은 대충 다 이미 나온 것 같고요. 나온다면. 그래서 그 향후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일종의 정치 개혁 또는 뭐 정치 연합, 합종 연합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관찰하시는 태도도 예전에 비해서 매우 달라졌다. 네. 이런 점도 좀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데 단순히 지지율 외에 지역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네. 지역별로 보면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라 쪽에 각 두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약간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0% 육박한 호남에서 지지율이. 호남에서요? 예, 그런데 예. 지금 그게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네. 이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11%까지 떨어졌고요. 그렇군요. 예,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TK 지역에서 네. 어느 정도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두 후보의 목표점이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를 넘어서면은 틀림없이 당선될 수 있다. 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두 번 출마를 했잖아요. 네. 박근혜 후보하고 격돌할 때 TK 지역에서 19%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21% 득표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TK에 내 뿌리를 갖고 있는 내 고향이니까 TK의 정서의 호소에서 30% 이상만 득표하면은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동진과 서진 전략에서 어느 것이 더 파괴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구 경북 지역 득표율 한번 유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강현 선생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대선의 승부처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저희 걸 위주로 타 여론조사 기관도 함께 네, 섞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크게는 19%, 약 20%포인트까지 최대로 벌어졌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3주 동안, 그러니까 지지난주 3주 동안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일 저희 거가 발표되니까 네.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19%포인트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와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꽤 큰 변화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네. 윤 후보가 비교적 상당히 선전해 왔는데 이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미세하나마 우위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예. 서울 지역의 표심. 그게 인구 숫자도 경기 인천에 비해서 아슬아슬하게 2위로 많지만 타 지역에 발신되는 정치적 효과, 메시지 효과, 서울의 선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서울. 그 다음은 부울경에서의 이재명 후보가 34%를 확보하느냐. 그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분석을 좀 자세히 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짚어봤는데요. 아직 대선 87일 남았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여론조사 흐름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